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무슨 얘기인가요? 예, 이번 주는 좀 뭐라나 가슴 시리도록 슬픈 사연이라 그럴까요? 이름 붙이자면 이제 어느 궁녀와 황간의 슬픈 언약식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노래에도 있지만은 네. 얼마 전에 그 황간 이야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는 황간만큼이나 어쨌든 간에 사연 많았던 굴곡진 사연이 많았던 그런 궁녀들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궁녀라는 건 궁궐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통칭하는 말일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나인, 그다음에 이제 여관, 여자의 어떻게 보면 관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여관, 그다음에 궁인, 시녀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리고 네. 대궐 안에 있는 임금이 있는 대전이라든가 왕비가 있는 중전 이런 걸 비롯해 갖고 이제 대비전, 세자궁, 후궁 이런 처소들 그런 각 별궁에서 근무했던 여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궁녀는 어떻게 선발을 했을까요? 주로 이제 관청에 속한 노비들인데 공노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거든요. 국법상으로도 이제 천민들을 가운데서도 뽑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곤장 60대, 그다음에 노역형 1년 이렇게 형벌을 받았다 그러는데요. 그렇지만은 공공연하게 이제 양인들 사이에서도 선발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럽니다. 조선시대 궁녀 수는 얼마나 됐어요? 예, 연산군 일기 이런 기록이 나와요. 연산군이 놀러 갔는데 궁녀 1000명이 뒤를 따르고 왕이 길가에서 그 궁녀들하고 음란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도 이제 연산군이 폭군이라 그러고 이제 나중에 폐마가 됐으니까 네. 약간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연산군 아버지가 이제 성종이잖아요. 성종 때는 105명인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고 인조 때는 230명, 영조 때는 한 600명 정도 그렇게 됐다 그럽니다. 정말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궁녀도 계급이 있었다면서요? 예, 둘로 나눴는데요. 내명부 품계를 받는 여관, 그렇지 않은 천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관이라는 거는 이제 여자 관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관이고요. 네. 나인, 상궁 이렇게 있었고 천비라고 해갖고 이제 비자, 방자, 무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무술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한 직업인데 심부름급 있는 허드렛이라고 그런 이 직업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천한 그런 궁녀 중에서 가장 하층 계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상궁이라도 업무는 달랐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상국에서 예. 최고 상궁이라고 하는 제조 상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종 상궁 같은 경우는 당상관 이상의 월급, 아주 많은 월급을 받았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녀, 그다음에 친모 이런 것까지 이제 거느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조 상궁의 자리가 비면은 경합으로 이제 선출을 했는데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권력이 동원되는 우리가 그때 지금 대장금이나 같은 보면 최고 상궁을 두고서 이렇게 막 경합을 벌이는 네. 그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간에 그런 이 권력들이 동원이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피 터지는 싸움이 됐다 그런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왕을 보좌하는 상궁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향력이 컸던 거죠. 그래서 네. 정승들도 함부로 이제 제조 상궁을 이렇게 함부로 못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재산을 관장하는 부제조 상궁이라고 있었고 궁녀들의 언행을 감찰하는 어떤 감찰 상궁, 좀 무서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게 있는데 가장 좋은 나이는 어떻게 보면 승은 나이라 그래가지고 왕의 사랑을 받고 이런 네. 그런 나이죠. 왕의 자식을 낳게 되면 후궁의 첩지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별을 어떻게 보면 따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애를 못 낳는 경우는 이제 특별 상궁이라고 했다 그럽니다. 사극에 보면 궁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이제 궁녀들이 밤새도록 서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근무 여건은 어땠어요? 네. 보니까는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이제 당번 비번으로 해서 2개조로 해서 교대 근무를 했다 그러는데요. 3번 근무도 했다 그러고요. 보통은 8시간 근무를 하고 다음날 하루 쉬는 그런 격일제였다 그럽니다. 근무 환경이 지금보다 좋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어떤 비교 대상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보면 좀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방근무 이렇게 보면은 임금 아까 얘기했던 임금 왕비 같은 상전의 침실을 지키는 그걸 지밀라인이라 그러거든요. 네. 지밀라인 같은 경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임금이 자는 대전에서는 보통 한 8명의 지밀 상궁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낮근무조, 밤근무조 이렇게 나눠갖고 통상 12시간 일하고 격일제로 근무를 했다 그러죠. 그럼 처우는 어땠어요? 보수는 월급제였다 그럽니다. 그거 보면 3개로 나눠지는데 옥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의전이라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선반이라 해서 밥값
그다음에 이제 상료라 그래서 봉급 이렇게 돼 있다 그러는데요. 뭐 의전이라는 거는 1년에 2번 옷을 지급했다 그러는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유니폼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국녀 옷 네. 같은 거 그거를 유니폼 비용을 대줬다는 거고 선반은 이제 밥값을 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내식당 식비를 뭐 대줬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상녀는 봉급. 뭐 근데 봉급으로 뭘 줬냐면 쌀, 콩, 북어 이런 뭐 3가지를 줬다 그럽니다. 그럼 수당 같은 건 없었나요? 뭐 있었다 그러는데요. 월급을 보통 보면 이제 공상과 방자로 나눴다 그러는데요. 공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따지면 기본급, 네. 방자는 수당 뭐 이렇게 나눴다 그러는데 이 방자의 경우도 이제 근무 연수에 따라서 다시 이제 3가지로 이제 나눴다 그러는데 그 어떻게 보면 하녀들을 이렇게 따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로 따지면 업무 추진비라든지 뭐 판공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 저 최고이직이죠. 아까 얘기했던 제조상궁의 경우는 뭐 매달 쌀을 25말 5대, 콩 6말, 북어 110마리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고 가장 그 이 급료가 적은 궁녀는 매달 저기 쌀 4말, 콩 1말 5대, 북어 13마리 받았다 그럽니다. 이게 뭐 쌀 5마리 뭐 한 가만이라 네. 그러니까 그 이제 한 가만이라는 게 80kg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제조상궁의 경우는 그 한 달에 쌀 5가마니를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고액 연봉자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연말이나 명절 때는 특별 상여금까지 있었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공노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뭐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이 공노비 같은 경우는 뭐 이 궁녀가 되려고 굉장히 뭐 노력을 했을 수가 있고 양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불우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서녀 같이 이런 사람들도 딸을 궁녀로 보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궁녀들도 지들끼리 이제 어떻게 보면 친인척들을 이제 추천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근무 환경도 좋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럼 이제 팟캐스트에서 아까 처음 주제 말씀하셨을 때 네. 슬프다고 했는데 뭐가 슬픈 건가요? 그 뭐 다 알다시피 네. 어떻게 사람이 밥으로만 먹고 사는 건 네. 아니잖아요. 삶의 질이라든가 또 본능이 있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삶의 질이라면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닐까 네, 싶은데 그렇습니다. 예. 남녀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궁녀가 사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여자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네. 임금이나 세자의 승은을 입는 것 외에는 뭐 사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게 차단돼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숫자가 많고 임금이나 세자의 승은을 받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였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전형적으로 별따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궁녀로 들어올 수 있는 나이가 뭐 4살서부터 해갖고 12살까지 그러니까 보통 한 10세, 10살 이하 정도 됐을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중궁궐에서 어떻게 보면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팔 청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뭐 여자들 뭐 어린 여자들 이렇게 보면 우리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네.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이제 뭐 까르르 웃는다 그러는데 이게 뭐 임금 세자 아니면은 남자라 볼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궁궐을 드나드는 남자들은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왕실, 종친, 네. 왕실의 종친들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관리들 중에서도 좀 젊은 관리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적은 측근들이죠. 황관, 네.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궁궐 내부를 지키는 어떤 별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제 그 중에서도 꽃미남들이 있었다 그러면 한 15살 내외의 어떤 그 이 궁녀들이 가슴이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럼 연애가 안 일어날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지금부터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네. 이것은 결국 목숨을 건 연애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목숨까지 걸어야 할 정도라는 말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궁녀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임금이나 세자의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외간 남성하고 관통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차명에 처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참수형에 처한다는 국법이 있었습니다. 참수형을 할 정도로 무시무시했나 봐요. 뭐 무시무시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차명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사형 집행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집행한다. 뭐 이런 걸 갖다가 뭐 얘기했지만 그 부대시 참형이라 그럽니다. 부대시라는 네. 거는 안일 부자에다가 기다릴 때자에다가 때시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조선이 사형 시기가 집행 시기가 가을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집행한다는 소리입니다. 원래 그 가을에 이제 집행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무슨 사면령이 내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유 좀 약간 있는 건데 기다리지 않고 바로 뭐 사형을 했다는 거고 보통은 이제 사형수 여자라도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 출산 때까지 기다리고
출산 후에 100일 정도 기다렸다가 젖을 물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사형을 집행하는 게 관례였는데 네. 궁녀가 간통을 해갖고 애를 낳는 경우 이런 경우는 출산 직후에 바로 그냥 사형 집행을 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극형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역죄, 네. 어떻게 보면 모반 대역죄에 준해서 이제 극형을 내린 건데요. 그거죠, 그죠. 임금의 여자가 외간 남자와 바람 피웠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못 견뎌한 거죠. 배신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렇게 젊은 여자들이 있으면 그 막 가슴속에 피어나는 사랑을 재울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또 이제 더 억압된 성이니까 더 어떻게 보면 이게 스프링처럼 이게 더 강렬하게 네. 터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금지가 사랑을 네. 욕망한다는 말도 있는데 단종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예, 이게 아주 그 이 어린 궁녀 3명, 그다음에 젊은 별감 3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 3대3 미팅을 하고 네. 이게 뭐 사귀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록에 나올 정도로 아주 떠들썩한 이야기입니다. 사랑도 사랑이지만 3대3 미팅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게 뭐 사실은 그 1453년의 일이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한 650년 정도 됐을까요? 뭐 그런 얘기인데 4월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지금 따지면 5월이죠. 굉장히 그 이 봄날이 흐드러지게 이제 했던 그런 날일 텐데 네. 이 아까 얘기했던 방자라고 있는데 방자가 궁녀 중에서도 두 번째로 그 하층이거든요. 그 심부름한 궁녀였는데 그 방자 중에 중비라는 궁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비가 그 별감 북이라는 별감한테 이제 어떤 연정을 품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둘 다 뭐 15, 16세 뭐 이 정도 되는 사춘기 소녀들이죠. 그러니까 이 궁녀, 내시, 별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궁궐 내에 어떤 관서가 하나 있는 게 이제 그게 액정서거든요. 거기서 근무하는 직책들인데 별감은 천민 신분이긴 하지만 액정서의 경비를 맡은 그런 젊은 남성들이거든요. 이렇게 맨날 같이 근무하다 보면 정분이 날 수밖에 없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중비라는 궁녀가 부기한테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말을 먼저 걸었다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이랬다 그럽니다. 아, 붓을 좀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랬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게 고백이죠, 뭐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그 별감도 어리지만은 그 갑작스럽게 이제 고백을 하니까 여자가 어린 소녀가 고백을 하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거절은 못하고 아마 마음속으로 좋아했을지도 있겠죠. 다음에 갖다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아이고 얼마나 좋아했으면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을까요? 뭐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뭐냐면 뭐 이 어린 소녀의 가슴이 어떻게 보면 터졌을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 이 중비가 또 친구들인데 같은 친구들, 그러니까 그 이 뭐 방자 친구들이겠죠. 자금 그다음에 가지 뭐 이런 이름인데 그 궁녀 두 사람하고 이제 시녀 월계방을 찾아간다 그러는데 시녀 월계라는 사람이 글을 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언문을 알고 한글을 알았던 사람인데 연애 편지를 쓰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중비 친구들은 뭐 글을 몰랐을 거니까는요. 그래서 그 월계라는 사람한테 편지 내용을 불러주면 월계는 이제 그 받아 적어갖고 뭐 이렇게 편지를 쓰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상상이 가네요. 네. 어린 소녀들이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리고 편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해서 어제 보내주겠다고 한 붓은 보내지 않았습니까? 대궐이 지금 뭐 넓고 적막하고 뭐 그런데 서로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연애 편지를 보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로 안 끝났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비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그 소녀들 있잖아요. 자금, 가지 뭐 이런 어린 궁녀들도 뭐 월계한테 시켜갖고 같이 평소에 마음을 두고 있던 어떤 그 별감 2명에게 또 연애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린 궁녀 3명 이름이 이제 중비, 자금, 가지라는 이름의 그 어린 궁녀 3명이고 별감 3명. 이름이 부기, 수부이, 함노 이런 그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대3 풋사랑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비가 단체 미팅의 주선자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금지된 연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비나 이런 그 이 궁녀들의 유일한 남자는 단정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린 소녀들의 풋사랑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리 판단을 못했고 눈이 멀어 있었던 거죠. 아마 이제 이성이 감정을 제어할 수 없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연애 편지를 전달한 메신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복덕이라는 궁녀가 이제 그 왔다 갔다 편지들을 전달하고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복덕 같은 그 여자는 어떻게 보면 별감들한테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글을 모르는 소녀들한테는 또 그 소년들이 보낸 편지를 또 읽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결국 들통이 나는 거죠. 네. 꼬리가 길면 잡힌다 그러는데 결국 들통이 나갖고 감찰 상궁이라 한테 들켜요. 어떤 처벌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경찰격인데 의금부가 이제 즉각 수사에 나섭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주청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극형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궁녀 별감 6명 모두한테 아까 얘기했던 무시무시한 네. 부대시 차명이라는 극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하고 읽어줬던 그런 방자 복덕 네. 뭐 이 여자한테는 곤장 100대, 유배 3천리 뭐 이런 아주 혹독한 형을 내리게 됩니다. 뭐 부대시 차명이라고 얘기를 듣긴 했지만 아예 소년 소녀들이고 풋사랑인데 너무 처벌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의 경우는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편지를 전해주고 뭐 이렇게 잠깐씩 데이트는 했습니다. 네. 했는데 실제로 뭐 간통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그런 게 또 실록에 나오거든요. 간통은 안 했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 대궐 물건을 뭐 선물을 줬는데 아마 거기 뭐 대궐 물건을 아마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궐의 뭐 내부의 물건을 이렇게 사사롭게 선물로 주고받았다. 뭐 이것 때문에 아마도 이제 차명 극형을 아마 더 내린 것 같아요. 단종 임금은 결국 그래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 단종 1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단종도 사실은 11살 때 이제 임금이 됐기 네. 때문에 어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소년 소녀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이 처지에 측은지심을 갖고 있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차명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 좀 뭐라 그러냐면 1등씩 감해 주어라 형벌을. 그래서 곤장을 때린 다음에 남자들은 그 3명 그 별감들은 이제 함경도 그러니까 함길도라 그러는데 거기 뭐 관노로 평생 소속시키고 궁녀들은 이제 평안도로 보내서 거기 또 관노비로 또 소속시켜라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그럼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 이 뭐 지금 아까 얘기 제목으로 했던 우리 슬픈 언약식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세종 때 뭐 차명을 당한 어떤 궁녀 내은이 그다음에 황간 선생의 이야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이 내은이 선생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슬픈 언약식의 주인공이 됩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슬픈 언약식의 주인공이었을까요? 예, 1425년 세종 7년의 일입니다. 실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궁녀 내은이가 임금이 쓰는 푸른 옷관자, 옷관자라는 게 뭐냐면 남자들 왜 망건, 그 망건에게 다는 작은 옷걸이거든요. 그런 푸른 옷관자를 훔쳐가지고 황간 선생에게 주고 서로 언약을 했다 이런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 사랑하던 남녀가 언약식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식이 이제 들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금부가 이제 수사에 나서는데 선생과 내은이 모두에게 차명이라는 극형을 내립니다. 그 임금의 여자가 바람을 피웠고 또 황강하고 피웠잖아요. 그리고 임금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종 시대였잖아요. 망고의 성군이라는 세종인데 그렇습니다. 판결을 잘하지 않으셨을까. 그 헛된 기대 반전입니다. 세종이 사실 웃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요. 법대로 하라면서 이제 두 남녀한테 차명을 명하게 됩니다. 세종은 정말 저희가 아는 거랑 다른가 봐요. 아쉬운 판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을 뭐 긍휼히 여겼다는 세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세종 시대를 보면 법의 잣대를 좀 엄하게 이제 들이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성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법 집행에 관한 한은 좀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이야기가 좀 이따 또 나오는데 좀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종 때도 차명을 받은 궁녀가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왕비 대전의 궁녀였는데 귀열이라는 여자였는데 또 이분도 참 문제가 돼요. 형부하고 이제 간통을 해갖고 임신까지 합니다. 그래서 발각이 되니까 현종 임금이 아주 극형을 내리는데 참수형을 명하는데 그러면서 빨리 집행하라고 부대시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료들이 교수형 정도면 되지 않냐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뭐 무슨 소리냐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갖고 바로 그냥 집행을 시켜버립니다. 세조 때도 교수형을 당한 궁녀가 있었다면서요? 이 궁녀 이 덕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기구한 여인입니다. 원래 이분이 수양대군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수양대군의 아기까지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인인데 수양대군이 이제 세조로 즉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되니까 궁으로 이제 따라 들어와갖고 후궁의 첩지를 받아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세조하고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게 되는 거죠. 아이고, 좀 상실감이 컸을 것 같은데요. 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약간 뭐 정신을 좀 이렇게 좀 빼앗겼던 거 아닌가. 그 아이를 잃은 슬픔이 굉장히 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예 또 이렇으니까 또 세조의 발길이 또 남편의 발길이 또 뜸해졌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덕중이라는 여인이 한눈을 팔게 되는데 하필이면 또 황간 송중이라는 그런 황간한테 또 마음을 주게 되는 거죠. 아이고 또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발각이 되거든요. 근데 세조 임금이 좀 이렇게 불쌍하게 여겼는지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아요. 뭐 네. 측은지심이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제 위기를 넘겼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덕중이란 여자가 좀 이렇게 가슴이 좀 뜨거운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 세종대왕의 손자, 그러니까 뭐 세종대왕의 사남이라는 분이 이제 이명대군인데 그 네. 아들, 그 세종대 손자죠. 그러니까 그 귀성군 이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마음을 빼앗기는데 이 귀성군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에요. 네. 18살 때 병조판서가 되고 28살 때 영의정에 오르는 그런 아주 능력도 있으면서 뭐 나름 또 꽃미남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이제 덕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짝사랑을 했으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짝사랑으로 끝났으면은 됐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네. 되는 건데 이 덕중이란 여자가 당신을 뭐 사랑한다, 연모한다라는 한글 편지를 써가지고 또 황간을 통해서 또 이제 귀성군한테 전달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편지를 받은 귀성군이 아버지한테 또 이 사실을 털어놔요. 아까 아버지가 이명대군이었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는 또 세조 임금한테 가서 또 이게 사실을 고하는 거죠. 다 잃어버렸네요. 예. 그냥 이제 편지 받은 걸로 끝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귀성군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네. 임금의 아이까지 난 후궁이잖아요. 근데 그 후궁한테 연애 편지를 받는다는 거 굉장히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세조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임금이잖아요. 조카를 네. 죽이고 뭐 동생들, 뭐 형들 뭐 이렇게 해갖고 무시무시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뭐 일족이라도 왕족이라도 그 막 죽이고 그러기 때문에 무서웠던 거죠. 근데 후궁이 또 왕족한테 편지를 보내는 것도 이해는 잘 안 이해는 되긴 잘 안 합니다. 되죠. 근데 뭐 사랑이 어디 뭐 국경이나 뭐가 신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 세조가 또 아주 또 이 한 번에 또 극도의 자제심을 또 보여줍니다. 네. 그 자기 여자를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조카한테 빼앗긴 거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또 화를 낼 수 있고 뭐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덕중의 지위를 이제 방자 아까 얘기했던 궁중의 심부름꾼 그런 궁녀로 이제 격화만 시킵니다. 그리고 쉬쉬해 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자칫 다 이렇게 밝혀내면은 임금의 뭐 체면, 네. 뭐 종실의 위험만 이제 어떻게 보면 깎는 노릇이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덕중이 그저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 건데 네. 또 이제 귀성군한테 계속 이제 애정 공세를 펼쳐요. 네. 이번에는 또 다른 황간을 통해 갖고 이제 편지를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또 뭐 귀성군 부자는 또 다시 뭐 즉각 세조한테 또 달려갑니다. 세조 이번에도 용서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파국으로 치달았는데요. 이 편지를 전달한 황간 2명 있다 그러잖아요. 네. 대궐 밖으로 끌어나가고 때려 죽이는 그런 아주 이제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고 이 덕중 문제의 여인은 또 교수형에 처합니다. 두 번이나 이제 일러 바쳤는데 귀성군 마음도 편하진 않았겠네요. 이 세조실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귀성군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니까 세조 임금이 이렇게 말했다. 네가 왜 황공이 하느냐. 죄는 저들에게 있는 거다. 네게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귀성군을 위해서 술자리를 베풀고 네. 귀성군을 일으켜 갖고 춤을 추게 하고 모든 종친들을 모두 일어나게 해서 춤을 추게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일찍 술자리가 시작됐다 그러는데 한낮이 되어서 이제 그 술자리가 파했다 그럽니다. 궁녀의 운명을 거스른 여인이 또 있었다면서요. 태종 임금을 두들겨 팼다는 여인이 있다는데. 네. 태종 임금도 사실 세조보다 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임금이잖아요. 네. 뭐 동생 죽이고 뭐 하여튼 뭐 그랬던 임금이잖아요. 그 뭐 그래서 뭐 왕자연환도 일으키고 막 그런 무서운 임금을 네. 때렸다는 궁녀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 참 웃기는 일입니까? 그 뭐냐면 이게 장미라는 궁녀입니다. 이 장미라는 궁녀는 태종서부터 세종 때까지 이제 한 시대를 풍미한 궁녀인데 네. 실록에 또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태종이 장미한테 이제 무릎을 두드리게 했다 그럽니다. 뭐 아마 뭐 안마 정도 했겠죠. 근데 네. 뭐 두드리는 꼴이 좀 영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뭐 네. 대충 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태종 임금이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 꾸짖고 네. 하다가 이제 깜빡 잠이 들었다 그러는데 갑자기 놀아서 깨보니까 막 장미라는 여자가 막 무릎을 막 두드리고 두들겨 패는 그런 수준까지 오니까 잠을 깬 거예요 임금이. 그러니까 네. 태종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무리한 짓이냐 그러고 막 뭐 꾸짖고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너 왜 그런 거야? 뭐 그렇게 물어봤다 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임금님 야단이 너무 심해갖고 화가 나서 내가 그렇게 마구 때렸다 이런 식으로 털어놨다 그럽니다.
대단한 궁녀네요. 그렇죠. 이게 임금이 화를 냈다 그래갖고 옥체를 뭐 두드린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간이 큰 건지 뭐 정신이 나은 거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미라는 궁녀는 어떻게 됐어요? 태종이 가만 안 놨었을 그렇죠. 것 같은데. 뭐 가만 뒀을게요. 당장 쫓아냈는데 네.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뭐 다시 또 궁으로 들어와갖고 세자빈 궁 명빈궁이라는데 거기 뭐 시녀로 복귀를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좀 되게 좀 맹랑한 여인 같은데요.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4차원 네. 뭐 그런 궁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희한한 일을 또 많이 저질렀어요. 뭐냐면 이제 어떤 경우는 환관을 꼬드겨 갖고 뭘 하냐면 임금의 거짓 교서를 꾸미게 합니다. 뭐라 네. 어떻게 꾸미냐면 임금이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꾸미는데요. 궁녀 장미를 출궁시켜라 이렇게 이제 그 하는 뭐 명령서를 이제 거짓으로 꾸밉니다. 네. 그러면서 그 궁궐밖을 구경하고 막 돌아오는 거죠. 그게 이제 들통이 나니까 사실 네. 임금의 교서를 거짓으로 꾸미는 거는 굉장한 죄잖아요. 임금을 칭한 거니까. 그래서 애꿎은 환관만 이제 차명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참 알 수 없는 궁녀네요. 근데 결국 또 파국이 일어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1435년 세종 17년의 일인데 장미가 또 사고를 치는데요. 얘도 종친이 또 있습니다. 종친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이 종친 신이군 이인 이 사람이 누구냐면 태조 이성계의 셋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그렇게 된 네. 거죠. 그리고 이 신이군의 매부 김경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고 세 사람이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거짓으로 병을 칭하게 한 다음에 그 장미를 친정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장미하고 두 사람 남은 남자 두 사람하고 질탕하게 술을 마시고 네. 며칠씩 막 놉니다. 특히나 이제 신이군 이인이라는 사람하고는 장미가 벽을 사이에 두고 잠을 잤다는 그런 사실까지 폭로가 돼요. 그럼 이제 세 사람 다 차명을 당하나요?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세종의 판결이 또 이상합니다. 장미한테만 차명을 또 가해요. 장미의 부모 뭐 이런 부모한테 재산을 다 뺏고 네. 그 아비는 귀양을 보내고 장미의 어미 형제들은 또 관노비로 또 전락을 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좌제를 장미에게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료들이 형평성을 잃었다면서 아우성을 쳤을 것 같은데요. 그랬습니다. 그 장미를 꼬드긴 거는 결국 아까 얘기했던 신이군 이인 네. 그다음에 그 매부인 김경재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결국 이 사건의 괴수다. 그러니까 이게 주범이라는 거죠. 네. 근데 왜 장미만 처벌하느냐? 그 힘없는 장미만 이렇게 네. 이제 계속 그 상소문을 올리고 난리를 치는데요. 근데 세종이 이상하게 또 장미하고 두 사람의 죄는 같을 수 없다 이러면서 또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또 세종만 다그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 하여튼 그 네. 실록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맥락을 잘 모르겠지만 세종님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아마도 제가 이제 세종의 어떤 다른 면모에 대해서 한번 네. 그 다시 한번 이게 그거만 따로 따갖고 한번 팟캐스트를 할게요.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궁녀들의 꿈이 뭐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임금이나 세자의 승을 얻는 거. 네. 그 임금의 자식이라도 나면 후궁의 첩지도 받고. 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따는 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궁녀 가운데 롤모델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세종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네. 세종의 후궁이 신빈김 씨라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신빈김 씨가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 내자시의 종이라 그래갖고 이 궁궐에 그 물자를 이렇게 그 구입하고 뭐 이런 내자시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공노비죠. 네. 공노비였는데 세종이 22살 때 왕에 올라왔을 때 13살의 궁녀였거든요. 이 사람이 그 세종의 정후 그러니까 왕비인 소현 왕후 심씨의 지밀 라인이었습니다. 네. 지밀 라인이라는 건 이제 왕후의 옆에서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지키는 그런 그 궁녀였거든요. 그러다 이제 세종의 눈에 들어가지고 또 세종의 사랑을 받았고 아이까지 낳은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 공노비에서 또 그 왕비의 지밀 라인으로 또 그러다 또 다시 세종의 사랑을 받아갖고 후궁으로 어떻게 보면 네. 신분이 수직 상승된 거죠. 이 신빈김 씨가 12년 동안이나 하여튼 어떤 간에 아들을 6명, 딸 2명, 그리고 8명의 자식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뭐 입궁한 지 21년 만에 귀인이 됐고 곧바로 또 후궁의 최고라고 하는데요. 빈이 된 거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희빈 장씨, 숙빈 최씨도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희빈 장 씨는 장희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종의 어머니였거든요. 그러니까 숙종하고 이제 애를 낳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희빈 장 씨라는 분은 궁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왕비까지 됐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숙빈 출신 우리가 알다시피 무술이 출신입니다. 무술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궁녀 중에서 가장 낮은. 하층이거든요. 네. 근데 역시 또 숙종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영조를 낳았거든요. 그 두 분 역시 뭐 싸우기도 싸웠지만 결국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궁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듯이 희빈장 씨 이제 장희빈은 투기죄로 사형을 받잖아요. 사약. 예. 그게 뭐 역시 뭐 그게 뭐 장희빈만의 잘못이었을까요? 사실은 네. 이것도 하나의 이 제목이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남자가 숙종이라는 걸로 한번 해야 되는데요. 이 임금의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네. 이 궁녀가 임금의 사랑을 하늘의 별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네. 딴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빈장 씨는 그냥 그 딴 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사력을 다했던 거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숙종이 희빈장 씨를 죽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끌어내라 그래갖고 막 사약을 들이붓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때 이제 희빈장 씨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전하께서 정치를 밝히지 않았다는 거다. 그것은 임금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모든 책임은 임금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참 가슴 아픈 궁녀들의 이야기 잘 네,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600년 전에 탈출구 없는 구중 궁궐에서 마음까지 졸이면서 풋사랑을 했던 소년소녀 얼굴들이 떠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붙잡혀 갖고 참혹한 형벌까지 당했잖아요. 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궁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또 다음 주에 14번째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